물류센터라는 거는 창고죠, 창고. 쉽게 여러분들 그냥 창고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창고. 결국은 이 창고라는 거는 우리가 재고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고 관리. 그래서 우리가 적정 재고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창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물류센터라는 거는 우리가 창고 관리다.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고 관리다. 그래서 물류 거점으로서의 어떤 창고 시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일단 모든 물류라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거를 배송을 하게 되죠. 만약에 공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공장에서 얘는 생산시설이잖아요. 생산과 그 다음에 뭐를 배송, 그죠, 물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생산에도 집중할 수 없고 물류에도 사실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다 생산 나오는 양이 일정하게 쭉쭉쭉 생산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생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생산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차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료 수급 문제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주문 받은 걸 바로 배송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리드 타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빨리 배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적정한 재고를 사용하는 거죠. 창고에 적정한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일정 수준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되는 양을 적정 수준 안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배송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창고, 물류 거점으로서의 어떤 창고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물류 서비스의 어떤 요구로 인해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고 시설이 중요하게 되고 이런 창고 시설들도 역시 뭘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만든 어떤 물건들이 공장이죠. 음, 창고, 재고 창고가 되겠죠. 창고에서 창조가 아니고 창고죠. 각각 이렇게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재고 관리죠. 어떻게 재고 관리할 건가. 우리 앞에서 재고 관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고객의 납품을 통해서 매출을 실현하고 그 다음 매출 확보라는 점에서 창고 시설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어떨까요? 물류 거점이 크고 많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할 건가? 어때요? 이거는?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발생되겠죠. 당연히 물류 거점이 크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그런 거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거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운송이나 배송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거점은 말 그대로 거점 자체는 너무 많으면 거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후 지역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니까 거점은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최적화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들. 사실 물류 거점은 창고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 앞에 살펴본 국제 물류인 경우는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나 그 다음에 공항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어떤 도미넌트한 지역에서의 물류 거점은 사실은 창고 시설에 해당되죠. 그래서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이 창고들이 원자재라든지 또는 완제품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배송되기 이전에 잠깐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창고더라. 그래서 이 창고도 어떻게 보면 공급 체인의 하나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창고나 이런 물류센터들을 보유하는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 전략적인 이유들은 재고예요, 재고. 적절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고를 통해서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객 수요가 발생되고요. 이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재고는 필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고나 물류센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제품인 상태의 물건들을 창고나 또는 물류센터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급 기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역시 창고나 물류센터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매라는 그 생산되는 양, 판매량,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완충할 수 있는 역할들이 바로 물류센터 또는 창고가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고 내 화물 흐름은 되게 간단하죠. 물품 수령하고 그 다음 저장, 창고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출하, 그 다음에 배송하는 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창고라는 거는 창고 관리나 이 물류센터 관리는 사실은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싣고 하는 하역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하역 작업들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하 활동이라고 합니다. 반입 물품의 수령과 출하 활동에서 많은 노동력과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창고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재고 유지. 이게 물류센터로서 창고의 기능이죠. 자, 그래서 크로스도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크로스도크라는 거는 창고 내에 머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화물 흐름을 개선하는 어떤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창고에 화물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건 비효율적이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건들이 짧게 창고에 머무는 게 좋아요. 창고에 오래 머물게 되면 창고에는 재고 비용들, 관리 비용들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관리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관리 비용이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짧게 하는 게 좋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스 도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입 도크를 통해서 창고 내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화물이 고객에 배송되는 그 과정에서 이 트럭을 통해서 분배되는 이 과정들을 크로스 도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각각의 물류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를 분류를 하는 거죠. 각각의 물건들로 분류를 하고 A, B, C로 분류하게 되고 얘를 배송하기 위해서 각각의 배송차에다 싣는 거죠. 유통업체에다 배송하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물류 흐름 또는 물류 관리 방식을 우리가 크로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자, 또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 창고가 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창고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창고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라는 게 그냥 쉽게 창고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물류센터를 창고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효율성 증대예요. 리드타임 중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거냐, 고객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할 거냐, 고객의 어떤 수요에 맞게 그 수요를 고객 서비스를 향상할 거냐, 또는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거냐,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 입지는 그럼 이런 것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입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입지는 뭐 앞에 살펴본 거하고 비슷해요. 항만이나 항공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뭐각 접점이라 그랬죠. 접점. 우리가 앞에서 노드라 했습니다. 노드를 통한 화물의 어떤 흐름이
흐름과 어떤 네트워크 구조,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지는. 그래서 접점하고 어떤 화물대 흐름의 어떤 네트워크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게 바로 입지 선정이죠.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접점으로서 역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입지를 선정하는 계량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OD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OD 매트릭스는 출발과 도착이에요. 출발과 도착 우리가 OD죠. 그래서 OD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최적화 모델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력 모델이죠. 자, OD 모델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기 왼쪽에 이런 물류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도착이 CDE죠. 각각의 물류 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건 당연히 돈이 안 들죠. 비용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A에서 그 다음에 B로 가는 거. B가 출발에 B에서 출발하는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0, 0, 0이죠.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는 여기가 5고 D라고 보시면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는 10의 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0, 0, 0이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는 50의 비용이 들죠. 50.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는 20. 그 다음에 C에서 이거 당연히 0이고요. 여기가 40, 7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비용은 30이죠. 30. 그 다음 여기는 0, 60. 그리고 0,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0이죠. 20. 그 다음에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관찰할 거냐면 총액을 볼 거예요. 총액.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다 더하면 0, 10, 그 다음에 여기는 180 되죠. 여기는 100, 여기는 20, 그 다음 여기서는 90, 그 다음에 20, 60, 그 다음에 60, 80 되죠. 그래서 출발하는 화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많은 곳이 여기죠. 여기.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많은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파악하는 거냐면 여기는 전체 310이고요. 출발 화물. 출발 화물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도착 화물이죠. 도착. D니까.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거 오리진이고, 오리진. OD라는 게 오리진하고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도착 화물이 많은 곳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짓는 거, 물류센터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 화물과 도착하는 곳과 출발하는 화물의 양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최적화는 좀 어려워요. 이 네트워크 최적화는 보통 이제 산업공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얘는 수리적 모델이죠. 선형계획법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형계획법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형계획법을 수리적 모델로 푸는 거죠. 얘는 수리적 모델이에요. 모형을 풀어서 뭘 찾는 거냐면 각각의 경로별로 각각의 요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로별 물류 비용, 그렇죠? 경로별 물류 비용을 찾는 거예요.
물류 비용을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라는 거는 물류 비용을 우리가 최소죠. 물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뭘 찾는 거예요? 경로를 찾는 거죠. 이거는 수리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면 만일 법칙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TIJ 라고 표현하고요. TIJ는 어떤 비례상수 K하고 그 다음에 PI, PJ 나누기 DIJ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보통 I라는 인덱스는 출발지예요. 이니셜 출발지. 그 다음에 J는 도착지를 나타내는 인덱스고요. 그러면 P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중요도예요. 중요도. 중요도. 뒤에서 좀 더 잘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D라는 거는 거리죠. 그래서 당연히 중요도가 크면 당연히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반대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 T라는 게 운송비거든요. 그래서 중력 모델은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P라는 게 나타내는 게 적어줄게요. 뭐 경제력 집중도 이렇게 불러요. 또는 뭐 인구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물동량도 많아지니까 물동량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등의 중요도. 중요도는 어떤 방식 선택할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 D라는 거는 거리. 그래서 출발지하고 도착지 거리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거리가 관계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 운송비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마치 우리 예를 들면 만일력 법칙이 어떻게 생겼나요? F는 K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구조죠.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델이라 불러요. 그래서 물류센터 창고 입지는 이런 세 가지 계량적인 모델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네트워크 최적화 문제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수리 최적화를 풀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좀 복잡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센터 앱 중에는 집중화, 분산화죠. 그래서 집중화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분산화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그냥 효율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이냐. 거점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또는 이게 분산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중화됐을 때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단점들이 나와 있죠. 집중화되면 단순해요. 처리가 단순하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절감되죠.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운전 자본도 줄어들어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 운송비와는 화물 적재율도 향상돼요. 배후 지역이 발달되니까. 그다음 복합 운송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집중화되면 배후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는 거죠. 근데 단점은 거점들이 만들어지면 배송 지역하고 멀 수도 있죠. 그래서 운송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리드 타임. 운송 지역 멀어지면 리드 타임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드 타임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부정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죠. 거점이 멀어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더라. 밑에 보면 나이키 사례도 있는데 나이키 사례는 한번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유럽에 25개 창고가 있고 물류센터를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운영본부에 집중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이런 곳에는 좀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물류 뭐 관리를 집중해서 관리가 일원화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고객 서비스 수준은 뭐 낮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잘된 사례 또 안 좋은 사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를 집중하게 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데 꼭
이게 물류센터를 집중하는 게 최적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줘요. 왜냐하면 이 배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물류센터는 거점에서 거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점에서 다시 그 고객들로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송 사이의 거리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죠. 왜냐하면 소비자 욕구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수만 개의 제품들이 수백 개의 창고에 관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집중화되는 특성을 나타내요. 근데 고객도 수만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집중화와는 능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적절한 집중화와 분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상태를 항상 찾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입지에, 어느 정도 규모에, 얼마만큼의 이게 주요한 거예요. 입지와 위치와 규모와 그 다음에 장소들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좀 분석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물류 거점의 수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비용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류 거점의 수예요. 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송 비용이죠. 물류 거점이 많아지면 소비자에게 배송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점 수가 많을수록 수송 비용 감소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비용 어떻게 되냐면 재고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사실 보세요. 하나의 물류 거점이 있을 때 재고를 이만큼 유지했다 그러면 얘를 쪼개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물류 센터를 나누면 각각의 재고 유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 유지하는 게 있으면 전체 재고는 실제 재고량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창고들마다 재고를 유지해야 되니까 총 재고량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거점 수가 많으면 총합의 재고 비용들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거점 수와 그 다음에 어떤 수송 비용, 재고 비용들을 고려해서 이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물류 창고의 개수, 그 다음에 물류 창고의 입지, 그 다음 규모들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창고의 수나 그 다음 재고 영향력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창고 위치, 공장이나 창고까지 위치. 여기서 중요한 게 리드타임이라고 했어요. 리드타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고객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위치죠. 항상 적당한 게 제일 어려워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주요하게 되는 것들이 재고 비용하고 수송 비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입지를 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송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이에요. 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 이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창고는 뭐 본인이 소유한 자가 창고, 그 다음에 계약한 거, 다른 사람의 창고를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업용 창고도 꼭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창고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물류 거점으로서의 창고의 역할과 그 다음에 창고의 입지라는 것들이 기업의 물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의 크기, 규모, 입지 이런 것들도 역시 비용의 개념에서 또는 고객 서비스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